어르신, 전 SGT 직원 맞아요. 지금 안 하시면 통장 다 털립니다. 어둑한 저녁 10시, 68세 박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통장에 있는 800만 원. 손주 대학 등록금 보태려고 반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 그 돈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문자로 인증번호 보내드릴게요. 그 번호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보안 조치 해드립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급박했어요. 마치 할머니를 구해주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안경을 찾아 쓰고 문자를 확인했어요. 6자리 숫자 378215. 할머니가 그 숫자를 불러주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미세한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네, 확인됐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어르신.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다. 돈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담동의 한 휴대폰 매장 사무실에서 강태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방금 전 300만 원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7번째였습니다. 이번 달에만 7번째. 미안합니다, 어르신들. 태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다음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8번째 표적. 73세 김만수 할아버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실 3달 전까지만 해도 강태주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단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청담동 한복판에서 모바일 플러스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늘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질반질한 구두, 친절한 말투. 누가 봐도 믿음직한 사장님이었어요. 어머님, 이 기종이 어르신들한테 제일 좋아요. 제가 천천히 사용법 다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항상 친절하시네요. 당연하죠. 한번 오신 손님은 평생 고객이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한 달에 30대씩 팔리던 휴대폰이 10대로, 5대로 줄어들었어요. 월세는 밀렸고 직원 급여도 제때 주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또 모자라요. 아내의 전화는 매일 왔어요.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밀린 카드값. 숫자들이 태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러다간 망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밤 장부를 덮으며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고객 명단이 쌓여 있었어요. 수백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모두 그를 믿고 정보를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 명단 위에 멈췄어요. 이 정보들이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범죄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당 200만 원만 해도
10명이면 2천만 원. 밀린 빚을 갚고 월세를 내고 당분간 버틸 수 있는 돈. 아니야, 이건 아니지. 태주는 명단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의 한숨소리가, 아이들의 학원비 고지서가, 밀린 월세 독촉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딱 한 번만, 한두 명만 하면 돼. 어차피 보험으로 돌려받을 테니까. 태주는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피해는 없을 거라고. 그저 잠깐 빌리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그는 서랍에서 고객 명단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박영자, 68세. 미안합니다, 할머니. 딱 한 번만. 태준의 손가락이 전화기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 순간 태준의 인생도 할머니의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SGT 보안센터입니다. 지금 고객님 명의로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주는 괴물이 되어 갔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 안에 있던 괴물이 깨어난 건지도 모릅니다. 1명, 2명, 3명. 숫자가 늘어날수록 죄책감은 무뎌졌고 돈이 쌓여갈수록 그는 더 대담해졌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태준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자 할머니가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던 그 순간 8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있던 그 순간 할머니의 비명이 은행 안을 울렸고 그 비명은 곧 태준의 인생을 무너뜨릴 경종이 되었습니다. 제 돈이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손주를 위해 아낀 돈.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은행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 돈 3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10시 38분에 타 은행으로 300만 원이 이체되었네요. 본인 인증으로요. 제가요?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혹시 어제 누구한테 인증번호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젯밤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SGT 보안센터라던 그 목소리, 친절하고 믿음직하던 그 말투.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속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은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고, 손주에게 미안함이었고,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주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통장을 확인하며 다음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김만수 73세. 통장 잔고가 괜찮네. 태준의 손가락이 다시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명의 노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통장엔 2,500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7명의 어르신들로부터 빼낸 돈.
그는 밀린 월세를 냈고 카드값을 갚았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웃었어요. 여보,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응, 그래. 좀 나아졌어. 태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밤마다 어르신들을 속이며 연기를 해왔으니까요. 이제 가족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하자. 태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위험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고객 명단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중독이었어요. 돈이 들어올 때의 그 짜릿함,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의 안도감, 그걸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주는 습관적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훨씬 느렸어요. 마치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태주는 애써 평온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태주는 모르는 척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 왔는지.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SGT에서 전화 왔다고 하더니 300만 원을 다 가져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제 손주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반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놀란 척, 안타까운 척. 아이고, 그거 요즘 정말 많이 당하신대요. 보이스피싱이라고. 경찰서에는 신고하셨어요? 네, 했는데. 돈 찾기 어렵대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네. 태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랑 개인정보를 준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안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꾼들이 제 정보를 알았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태준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요즘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유출되는 시대잖아요. 저희는 절대 고객 정보를 다른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불법이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태준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해졌나 봐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네요. 이런 일 당하고 나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며왔어요. 문이 닫히고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야, 증거가 없어. 할머니가 의심만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슬픔, 그 의심, 그 배신감. 됐어. 이제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은 위험해.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박영자 할머니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할머니는 담당 형사 앞에 앉았어요. 형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니. 제가 개인정보를 준 데가 청담동 휴대폰 매장밖에 없어요. 모바일 플러스라고. 모바일 플러스요? 김철수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건 접수받은 상태였어요.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형사는 서류를 뒤적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김만수, 73세. 이순희, 65세. 최동식, 70세. 형사는 한 명씩 확인했어요. 이게 뭐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명의 피해자 중 5명이 같은 휴대폰 매장을 이용했어요. 바로 모바일 플러스. 그리고 모두 피해를 당하기 한 달 이내에 그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했거나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형사의 직감이 작동했어요.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자 범행이라고. 할머니, 그 매장 사장 이름이 뭐죠? 강태준이요.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었던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태준의 통장 거래 내역, 전화 기록, 매장 고객 정보, 모든 걸 확인해야 했어요. 이틀 후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날도 태주는 평소처럼 매장을 열었어요. 손님이 몇 명 왔다 갔습니다. 할머니가 다녀간 이후로 불안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증거가 없으니까.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매장 문이 열렸어요. 태주는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경찰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태준 씨 맞으시죠? 가운데 선 남자가 물었어요. 김철수 형사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태준 씨, 조용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직원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시죠. 형사의 손이 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태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저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간 태준은 의자에 앉았어요. 형사 2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건 수십 장의 서류였어요. 강태준 씨, 여기 보시죠. 김철수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영자, 68세, 피해액 300만 원. 김만수, 73세, 피해액 400만 원. 이순희, 65세, 피해액 250만 원. 형사는 7명의 이름을 읽어 내려갔어요.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분들 모두 당신 매장 고객이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시기가 모두 당신 매장을 방문한 직후입니다. 설명해 보시죠. 저는 몰라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태준은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준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당신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에요. 11월 3일 300만 원, 11월 7일 400만 원, 11월 12일 250만 원. 형사는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이 금액들이 피해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입금 시간도 피해 발생 시간과 거의 동시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사용한 전화번호도 추적했습니다. 선불폰으로 개설한 번호죠. 하지만 개통 장소가 당신 매장이고 개통 시간도 당신 근무 시간이에요. CCTV도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통장 내역, 전화 기록, CCTV, 피해자 진술. 모든 게 태준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태준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인지 형사들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제 태준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준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태준의 손목을 감쌌어요. 쇠가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태준의 가슴까지 파고들었어요.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태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사람,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죄수가 되어 갇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치장 안에서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복도,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할머니들의 얼굴. 아이고, 제 손주 등록금. 박영자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아내 수술비였는데. 김만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주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실제 소리가 아니었어요. 태준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흘 후 태준은 법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복도는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강태준 씨,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 있으십니까?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이유가 뭡니까? 반성하십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담아냈어요. 신문실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엄격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피의자 강태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태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판사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무거웠어요.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가게도 안 되고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노인들을 속였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피의자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신뢰를 악용해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냈고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가 7명,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자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죠. 이는 명백히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구속. 그 말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자유는 없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고 가족도 볼 수 없고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태준을 맞이했어요. 수감자복으로 갈아입고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딱딱한 침대, 변기 하나. 이곳이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보낼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아내에게 연락이 갔을 겁니다. 남편이 구속되었다고, 사기범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다음 날 아침 면회실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앉은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준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노인들한테 사기를 쳤다면서요? 그것도 우리 매장 고객들한테? 생활비가 필요해서 빚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남의 노후 자금을 훔친 거예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면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면회객들이 쳐다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놀린대요. 너희 아빠 사기꾼이지? 하면서 우리 딸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노인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였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시골 친정으로 내려갈 거예요. 당신 없이 살 거예요. 여보, 제발, 당신 혼자 살아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아내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결연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떠났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는 피해자 어르신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김만수 할아버지, 이순희 할머니, 최동식 할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세 분까지. 태준이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수감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져서 얼굴이 헬쑥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태준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총 2,5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장이 기소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그럼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박영자 씨 나오십시오. 박영자 할머니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지팡이를 짚은 걸음은 느렸습니다. 할머니는 증인석에 앉아 태준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 태준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달 전에 휴대폰을 바꾸러 갔어요. 그 사람 가게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그래서 고마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300만 원. 제 손주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죽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쉽게 속아서 손주한테도 미안했고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잠을 잘 못 자요. 밤만 되면 그 전화 생각이 나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약도 먹고 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 중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할머니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2번째 증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였어요. 73세의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증인석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증인,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어요. 수술비가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수술시켜 주려고 했죠. 근데 그 돈이 다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태준을 바라봤어요. 저희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 막노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 거 하나 안 건드리고 내 것만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을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도 수술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보인다고 매일 울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돈도 지키지 못하고.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재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말해야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더 안 나오게. 할아버지는 다시 태준을 바라봤어요. 젊은 사람, 당신도 가족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부모님이 당했어도 그랬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증인이 계속 나왔어요.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재판은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태주는 그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검사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 강태주는 사업가로서 고객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신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을 돌아보며 계속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피해자들이 모두 노인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고 세상을 의심하지 않는 분들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분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박영자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김만수 씨는 아내 수술을 미뤄야 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딸 결혼식에 빈손으로 가셨고 최동식 씨는 노후 자금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변호인의 차례였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그리고 가장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렸고 생계 압박에 못 이겨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태준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태준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 태준은 교도소에서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할머니들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며 우는 꿈.